예, 자, 6주차 2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사례 기반 추론의 이론적인, 구성과 원리, 내용,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PSS를 이용해서 사례 기반 추론 실제 적용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제가 SPSS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오늘 실험에 활용될 데이터는 자, 여기 열기 눌러보고요. 자, 바탕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6주차에 보면 여기 실습할 PMO 언더바 CBR 언더바 DT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 요거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계속 실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군 1을 구매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독립 변수들 그때 이제 로지스틱 회계 모형으로 최종 선정된 독립 변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학습용 데이터를 1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를 0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시 학습할 데이터는 1로 표시를 했고 검증에 사용할 데이터는 0으로 표시했어요. 왜 그랬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사례 기반 추론과 의사결정 나무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보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학습용 데이터는 1, 검증용 데이터는 0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사례 기반 추론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례 기반 추론 어디에 있느냐? 여기 여러 메뉴들 중에 분석 메뉴에 있습니다. 분석 메뉴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류 분석에 갑니다. 분류 분석에 가면 여러 분류 모형들이 있는데 사례 기반 추론 아무리 봐도 없죠. 사례 기반 추론 아무리 봐도 없는데 사례 기반 추론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 NN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NN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이웃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는데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최근접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이웃 또는 최근접 이웃 요 기능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예, 클릭.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수를 지정을 해야 돼요. 예, 변수. 먼저 그 목표가 되는 변수. 이건 이제 어떤 변수를 예측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상품군 1을 이렇게 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할 겁니다. 자, 뭘 가지고 예측을 할 거냐? 여기 objn부터 시작해서 로스 7까지 이렇게 요 변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사례 기반 추론을 적용해서 요걸 특징화하는 거죠. 예, 특징화해서 상품은 이를 살지 말지를 예측하겠다. 자, 그 옆에 탭이 이웃입니다. 이웃. 예, 이웃 클릭해 보면 자, K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예, K를 얼마로 할 거냐? 고정된 값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값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보통은 K 자동 선택을 누릅니다. 그래서 뭐 1부터 10까지 다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골라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1에서 10까지 혹은 1에서 20까지 이렇게 보통은 지정을 합니다. 예, 우리는 뭐 1에서 10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클리드 거리를 할 건지 시티블럭 거리를 할 건지 이거 아까 둘의 차이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는 유클리드 거리를 많이 씁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유클리드 거리를 우리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이웃 다음에 변수가 또 나와요. 예, 이 변수는 예전에는 여기 인터페이스가 변수가 아니었고 특징이라고 나왔었어요. 특징. 이게 이제 뭘 번역한 거냐면 영어로 피처를 번역한 거예요. 피처. 그래서 우리 아까 강의 노트 보시면 제가 그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 변수를 이용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 F 여기 이제 피처예요. 피처 셀렉션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자, 피처 셀렉션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메뉴예요. 그래서 혹시
혹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 자체 내에 뭔가 이제 의미 있는 피처들만 자동으로 선택하는 SPSS만의 알고리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우린 이미 8개의 변수를 추려왔으니까 8개의 변수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할. 이 분할은 뭐냐면 학습용 샘플, 검증용 샘플, 이거 이제 나누는 건데요. 보시면 그냥 자동으로 랜덤하게 70%, 30% 나누게 할 건지, 아니면 뭐 80%, 20% 나누게 할 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 미리 사인이라는 변수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사인을 여기다 딱 끼워 넣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중판별 분석을 할 때는 분할 변수를 딱 넣으면은 선택할 때 사인이 뭐 0과 같으면 선택해라, 사인이 1과 같으면 선택해라,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선택 변수에. 근데 이 최근접 이웃 분석에 있는 분할에는 그렇게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따로 없어요. 그냥 분할 변수 하나만 달랑 넣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값이 어떨 때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시겠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 있는 도움말을 클릭하는 거예요. 도움말을 클릭하면 요 메뉴에서 나오는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설정 방법, 의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변수를 사용하여 케이스를 할당하는 케이스죠, 우리는. 자, 보세요. 숫자 값을 지정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훈련 표본에는 어떤 게 할당되냐? 이 변수의 값이 양인 경우는 훈련 표본으로, 트레이닝으로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이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검증용 표본에 할당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로 표시한 거예요. 1은 양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1이면은 어떻게 할당돼요? 학습에 할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0인 경우는 이제 어디에? 검증에 할당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미리 보고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 이거 이제 뭐 예측값, 예측 확률, 이런 것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측값, 예측 확률, 이런 거.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을 했더니 어떤 클래스로 예측했는지를 저장해서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뭐 다른 거는 출력 결과 이런 거는 뭐 특별히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정이 됐으면 확인 누르면 돼요. 확인. 네. 자, 기다려 봅시다. 확인. 예, 했더니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봤더니 K가 10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이 예측 정확도가 몇 프로라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결과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춘 거야? 히트레이쇼가 뭐야? 이걸 알고 싶다면은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요 결과 예측 변수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요 화면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따닥 더블 클릭. 네, 이렇게 따닥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웠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예측 변수 공간 피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 보기를 예측 변수 공간을 지금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요거를 이렇게 여기 보기 피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피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윤 및 거리 테이블, 요거부터 볼까요? 이윤 및 거리 테이블,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네, 네, K 선택, 이렇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수, X축입니다. Y축은 오류율입니다. 오류율. 보면은, K를 하나로 했을 때는 이만큼 오류가 났다가, 둘로 했을 때 이만큼 났다가, 셋일 때 이만큼 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가장 적어졌다는 게 오류가. K가 10일 때 오류가 가장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된 K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이거죠. 분류 테이블. 예,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래서 K를 10으로 해서 사례 기반 추론 가장 가까운 이유 적용하면 어떻다? 네. 요렇게. 예, 훈련 데이터는 요렇게, 검증 데이터는 요렇게 나온다.
이 분류 예측 정확도를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잘 맞춘 것 같지 않아요? 지금 73%, 74% 되게 잘 나왔죠. 예외적이죠, 되게. 사례 기반 추론에서 왜 이렇게 잘 맞지? 싶은데 말씀드렸지만 사례 기반 추론은 샘플 수가 적으면은 그럴 때는 되게 활약을 잘해요. 활약을 잘하고 그리고 또 제 경험에 따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사례 기반 추론의 예측 정확도가 뭐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K를 또 10개 잘 찾아서 그런지 요 샘플의 경우에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우수한 예측 정확도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결과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편집하는 창으로 돌아와 보면 요 끝에 이렇게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최적의 K가 얼마가 나왔어요. 아까 10이 최적의 K인 게 나왔잖아요. 이게 K가 10일 때 오류율이 가장 적은 걸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 K가 10인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요 샘플에 대해서는 예측이 얼마가 됐다? 1에 속할 것으로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개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1에 속할 확률이 91%, 상대적으로 0에 속할 확률은 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로 판단했다. 이런 걸 이제 확률값과 함께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SPSS로 처음 사례 기반 추론 실험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우리가 사례 기반 추론은 연구 논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알려주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보고를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논문은 보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례 기반 추론은 그 원리상 여기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가 새로운 문제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조상 없죠. 이거는 오로지 문제를 풀 때 참조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네들을 참조해서 이제 가장 유사한 걸 찾아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요 바깥에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 자체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잘 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런데 유독 SPSS는 지금 보시면 이거 다 학습용 데이터잖아요. 그죠? 학습용으로 설정한 데이터인데 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값들을 다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뭘까? 매뉴얼에도 잘 안 나오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개발한 엑셀로 만든 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툴을 이용을 해서 가설을 몇 개 세워서 검증을 해보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 값은 어떻게 산출하게 됐는지. 어떻게 산출하냐면 여러분 all but one이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all but one. 이 but이라는 말이 except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외하고죠. all but one은 예를 들면 요 샘플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샘플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학습으로 썼을 때 예측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478건, 77건 모네 그 입력 샘플 중에 얘만 없다 손치고 나머지를 학습용 샘플로 치고 활용해서 예측을 하면 요 값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 but one을 적용했을 때 트레이닝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용 데이터셋은 당연히 all but one이 아니라 all을 다 사용해서 예측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요 확률값은 기본적으로 K가 10개면은 총 10개가 다 각자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물건을 샀다, 이런 경우에 물건 안 샀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 각각이 몇 개가 샀다고 판단했는지 안 샀다고 판단했는지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플러스 각각이 이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비율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확률값은 산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례 기반 추론 살펴봤고요.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사례 기반 추론을 제가 이제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 그 엑셀 프로그램 잠깐 열어보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부도 예측을 수행하는 사례 기반 추론 모형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피처 웨이팅도 고려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유클리드 거리 계산할 때 얼마만큼의 가중치로 고려할지 앞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 간단하게 열어보면 요게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을 구현하는, 보면 되게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2002년 만든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쫙 계산해서 저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측값들 계산하게 쭉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변수들을 쫙 읽어오는 거예요. 가중치 쭉 읽어오고, 이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전체 트레이닝 샘플 다 뒤져보는 거죠. 테스트 샘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트레이닝 샘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뒤져보면서 거리를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유클리드 거리 계산하는 식이 들어가 있죠. 맨 끝에 스퀘어 루트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소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전에 정해진 이웃의 개수만큼 거리와 그 다음에 예측값 이것들 다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종합해서 사례 기반 추론의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형태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SPSS 돌려봤을 때 K를 1에서 10까지 다 돌려보라고 했는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수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엑셀 매크로 VBA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한계여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원리로 구현되는구나 하는 이해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인 실험은 요 SPSS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 기반 추론 실습까지 저희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 원래 이제 2강에서 다루려고 했던 의사결정 나무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개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SPSS를 이용해서 함께 실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 나무는 무엇인가? 의사결정 나무는 마찬가지로 그 분류 기법이에요. 여러 독립 변수들의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모형 학습의 결과물이 일련의 규칙들로 나무같이 표현된다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다 돌리고 나면은 요런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나무의 뿌리 같아 보이고, 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서 이거 하나는 다 모거 같아 보여요. 마치 나무의 가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브랜치라고 하는 가지 같아 보이죠. 근데 이 브랜치가 이게 분기점 없이 쭉 가다 보면, 분기점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어딘가로 가면은 맨 끝에 종료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죠? 가장 종료되는 위치. 이 종료되는 위치에는 지금 노드의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이 네모난 모양의 노드를 우리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프 노드라고 그래요. 리프는 뭡니까? 나뭇잎이죠. 나뭇잎. 나뭇잎 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나뭇잎 노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일련의 규칙들로 최종 결과물이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이 리프 노드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규칙으로 대응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규칙으로 대응이 되죠.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인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컴이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는 분기점입니다. 92.5라고 하는 분기점. 어떻게 측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컴이 92.5보다 작으면 그 작은 건수가 총 몇 건이 있다는 거예요? 1083건이 있다는 거예요. 1083건에 대해서는 이게 벌써 끝이죠. 뭐라고 판단해라? 뭐 예를 들어 이 물건을 산다 안 산다라고 한다면, 0이 안 산다라고 한다면, 자, 인컴이 92.5보다 작은 사람은 1083명은 안 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룰인 거죠. 그죠?
리프 노드 하나당 하나의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인컴이 92.5보다 작으면 안 산다. 이렇게. 자, 또 다른 리프 노드. 자, 요거 리프 노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룰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컴이 92.5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크고 그러면 417명이죠. 에듀케이션 레벨이 1.5보다 작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 사람은 260명입니다. 패밀리 사이즈가 2.5보다 작으면 어떻다? 안 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 산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리프 노드는 각 리프 노드 하나당 이렇게 엔드엔드로 연결되는 어떤 룰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예, 보면 요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컴은 92.5보다 크고 엔드, 에듀케이션 레벨은 1.5보다 크고 엔드, 인컴은 114.5보다 작고 엔드, 이 뭐 시스 에버리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스 에버리지가 2.95보다 크면 물건을 살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특징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무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나무 모양은 리프 노드 중심으로 뭐로 변환이 가능하다? if된 룰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수업도 진행을 하지만 CRM 수업도 진행을 해요. 고객관계관리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CRM에서도 사실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기법들을 마케팅 문제 해결에 많이 응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그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안내를 하려고 제가 이제 강의도 해보고 자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소위 마케팅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마케터들,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 뭐 이런 거요. 네,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막 소개를 해도 대부분의 경우 잘 안 쓰세요. 예,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수용 가능한 최대 한도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수학적인 게 좀 방향이 이해가 되고 얼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니까 로지스틱 회계 모형까지는 이해를 한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의사결정 나무. 예, 의사결정 나무는 보시면 그림을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결과물이. 더더군다나 if된 룰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if된 룰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 마이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케터 분들이 이런 일련의 규칙들을 쭉 보시게 되면 이 룰은 말이 되는 것 같다. 이 룰은 내 경험으로 이루어 볼 때 신뢰할 만한 것 같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냐, 얼마나 잘 맞추냐도 물론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업 담당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시각화되어서 전달될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라면 뭘 쓰시는 게 유리하다? 의사결정 나무를 쓰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가 일련의 규칙들로 표현된다는 거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웹 서비스라든가 모바일 서비스 같은데 이식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모델로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형이 막 수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연산이 굉장히 힘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그 시스템 안에다 탑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좀 어렵죠. 예, 바로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의 결과물은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if된 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if 조건 만족하면 then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는 속된 말로 날 코딩이라고 해요. 날 코딩. 거창하게 뭘 구현할 거 없이 ifthen을 날 코딩해서 넣으면 돼요. 예, 그 시스템 안에다가 ifthen 날 코딩을 해서 넣으면은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물이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것도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가 현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이렇게 잘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의사결정 나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현되느냐,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가 구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반복적 분할입니다. 반복적 분할. 이건 뭐냐면 전체 레코드들을 계속 두 부분으로 잘라요. 자르고 해서, 근데 어떻게 자르냐? 자르고 났을 때 각 잘라진 영역 내에 동질성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자르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 자르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학습용 데이터를 100%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요 예는 왜 미국 책에서 가져온 예예요. 예, 미국의 경우에 보통 보시면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단독주택 앞에 뭐가 많이 있어요? 잔디밭이 이렇게 보통 넓게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잔디를 깎는 게 큰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손으로 자르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잔디 깎기 기계를 살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떤 동그라미는, 어떤 바둑알은 까맣게 칠해져 있고 어떤 바둑알은 하얗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까맣게 칠해진 바둑알은 그 기계를,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얗게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은 잔디깎기 기계를 안 산 사람이죠. 이거를 뭘 갖고 예측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 마당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요 두 개를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요거를 어떤 선을 하나를 딱 그어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수많은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동질성이에요. 어떤 선을 그어서 딱 나눴더니 요쪽 영역에는 예를 들면 검은색 점들로 가득 차 있고, 요쪽 영역에는 하늘색 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그 동질성이 가장 높아지는, 동질성이 가장 높아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질성이 가장 낮아지는 그 변수와 기준값을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눴다고 딱 보시면은 여기는 눈에 띄게 뭐가 많이 있어요? 검은 점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눈에 띄게 뭐가 많이 있어요? 하얀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질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동질성이 높아지는 라 사이즈 기준으로 19,000 스퀘어피트 요 기준으로 이렇게 1번 나눈 거예요. 한번 쫙 나눴어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뭐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동질성을 가장 높여주는 기준은 이렇게 나누는 거더래요. 이렇게 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이제 완전히 검은 점들로 가득 차죠. 여기는 하나 빼고 다 하얀 점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동질성을 높여주는 기준은 요거. 세 번째는 뭐 어딜까요? 또 뭐 어딘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를 무한정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각 사각형을 보시면 여기에는 까만 점만 있고, 여기는 하얀 점만 있고, 여기는 까만 점만 있고, 여기는 하얀 점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봤던 나무를 쪼개고 이거를 계속 쪼개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데이터가 100% 정확하게 분류될 때까지 쪼개고 그게 바로 반복적 분할이에요. 반복적 분할. 쪼개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을 각각의 리프 노드로 내려왔을 때 모든 리프 노드마다 한쪽 클래스만 다 설명하게끔 최대한 나눠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반복적 분할이에요. 그런데 반복적 분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몇 프로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100% 정확하게 맞추겠죠. 100%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거 데이터를 너무 쓸데없이 잘 맞추면 발생하는 현상. 우리 인공신경학 때 한번 배웠죠.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버피팅이. 자, 이거 이제 다 나눈 케이스. 나누면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너무너무 잘 맞추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계속 낮아지는데,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에러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가 너무 이렇게 크게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큰 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원사들이 가지를 쳐주죠. 네. 이 가지는 잔가지를 보통 칩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쓸데없는 그런 분류, 예, 어떤 큰 패턴이라기보다는 너무 잔가지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는 가지를 쳐주면 차라리 검증용 데이터셋을 잘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두 가지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잔뜩 분할하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충분히 커지면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나무를 단순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까 반복적 분할은 뭔가요? 동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 동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분할을 쭉 이뤄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복적 분할의 기준이 되는 동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우리가 불순도 지수라고 합니다. 불순도 지수. 불순도 지수가 불순하다라는 게 뭐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예, 잡음이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도 지수를 가장 낮추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추어주는 독립변수, 그리고 그거의 기준값을 찾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나무를 나눠가게 되는데, 불순도 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는 여기 보시는 지니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니지수. 지니지수의 산식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산식의 의미는 이 다음 거를 보면 이해가 빠르세요. 자, 지니지수의 산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걸 이제 식을 정리하면 또 이렇게도 바뀌게 되는데, 자, 요 식,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동물들이 쫙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뭔가요? 예, 이거 가젤인가요? 가젤? 예, 잘 모르겠어요. 가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가젤이 3마리 있고요. 타조가 3마리 있고요. 코뿔소가 1마리 있고, 뭐 사자같이 보이는 게 1마리가 있어요. 지금 이건 종이 다양하죠. 예, 다이버시티가 아주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순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너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지표는 뭐냐면, 여기서 J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동물입니다. 동물. 자, 먼저 가젤 볼까요? 가젤은 총 몇 마리가 있어요? 하나, 둘, 세 마리. 근데 전체 몇 마리 중에 8마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마리 중에 가젤 3마리예요. 그러면 PJ, 그러니까 J는 가젤인데, J1일 때 가젤인데, P1은 가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8마리 중에 몇 마리? 3마리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빼주는 겁니다. 제곱을 해서 빼주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뿔소는 몇 마리 있어요? 코뿔소 전체 8마리 중에 1마리 있죠. 그러면 다시 8분의 1의 제곱을 또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조 몇 마리 있죠? 타조 8분의 3이죠. 3마리 있으니까 8분의 3의 제곱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사자 혼자 있죠. 8분의 1 제곱을 빼주고.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1에서 8분의 3 제곱한 거를 2번 곱해줘서 빼주고, 8분의 1 제곱한 거를 2번 곱해줘서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빼기는 여러 번 뺐지만 이게 분수이고, 분수의 값이 작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다이버스하니까 각각이 차지하는 분수의 비중이 작은데, 분수값이 작은데, 게다가 제곱까지 씌우면 어떻게 돼요? 분수 곱하기 분수가 되니까 더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1을 많이 마이너스 시키겠어요? 조금 마이너스 시키겠어요? 빼기는 여러 번 빼지만 그렇게 많이 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0.69나 남았어요. 반면에 요 아래 예제 보세요. 아래 예제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 얼룩말이죠. 그죠? 얼룩말이 대부분이고, 하마가 여기 가운데 하나 있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요건 전체 몇 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예요. 그런데 7마리 중에 1마리만 하마죠. 그러면 1 빼기 요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J는 R은 2예요. 2.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얼룩말의 경우에는 전체 7마리 중에 6마리니까 7분의 6이죠. 근데 7분의 6이면 분수가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러니까 큰 값을 제곱해서 빼니까 처음부터 왕창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왕창 값이 작아지고 나머지 7분의 1에 제곱해서 빼주고, 이러면은 이 7분의 6의 제곱이 큰 값이 될 거기 때문에 1에서 왕창 빼주게 되고, 불순도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0.24. 예. 이렇게 지니지수는 동질할수록, 예, 동질한 데이터가 그 영역에 많을수록 1에서 큰 값을 제곱해서 빼주는 원리를 통해서 지니지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니지수,
아니면은 엔트로피 지수도 원리를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엔트로피 지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준으로 해서 쪼갠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무가 완전히 다 갈라질 때까지 이렇게 쪼개는 원리를 한다.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쪼개다 보면 뭐가 발생한다? 인공신경망에서 봤던 과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지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신 데이터에서 에러가 높아지기 전 단계에서 뭘 해야 돼요? 가지를 그만 뻗어야 되는. 그래서 가지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쳐주는 프로닝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적합화를 해결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카이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카이드는 우리가 배웠던 검정 중에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매번 나무의 가지를 분지할 때마다 야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분지하면 내가 이거 분지를 할까 말까 이거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선 더 분지해봐야 뭐 그렇게 유의하게 다시 안 쪼개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만 쪼갠다. 그래서 이 카이드는 마치 여러분 왜 화분 중에도 분재라는 거 있잖아요. 분재. 이 분재는 사전에 미리 조그맣게 만들어서 어떤 일정 크기 이상 성장을 못하게끔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가 많이 뻗치지 못하게 처음부터 통제하는 기법이 분재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를 다 키워놓고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카이드는 처음부터 가지를 많이 뻗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런 원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트나 C5.0 같은 기법들은 나무를 최대한 성장시킨 다음에 가지를 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기준으로 비용 복잡성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벌점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지를 조금만 펼치게 하게끔 하고 가지를 잘라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로 나무를 쭉 성장한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로 지정해 준 걸 가지고 최적의 그 나무의 크기를 찾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C5.0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요 C5.0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로 성장도 시키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를 SPSS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사례 기반 추론했던 요 데이터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 분석에 가시면 여기 분류 분석이 있고요. 분류 분석의 여러 아이디어 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얘가 이런 문제를 합니다. 각 변수의 측정 수준이 올바르게 측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주형은 뭐 레이블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저희 문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범주형은 범주형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속형은 연속형대로 다 이제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의 안 해도 됩니다. 경고 메시지의 일종의 확인하라는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연속형은 연속형끼리, 범주형은 범주형끼리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 그 독립 변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 주고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상품군 1을 살지 말지 요거를 예측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 성장 방법을 보시면 카이드, 이그저스티브 카이드, 뭐 CRT, 퀘스트 등등의 방법을 SPSS 지원하는데 뭐 카이드와 아까 카트 뭐 차이는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카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나무를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 데이터로 다 학습을 할 게 아니고 일부 데이터로 검증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증이라는 거 이제 눌러서 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샘플을 미리 나눠놨죠. 나눠놨어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거고 사인을 쓸 건데 자, 이게 SPSS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뭘 학습으로 쓰고 뭘 검증으로 쓸 거냐가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변수 값이 1인 경우만 학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정에 쓰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사인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을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어 놨고 0을 검증용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그죠? 사례 기반 추론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에는 1을 표시해 놓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해 놓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인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학습 검정의 결과를 표시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설정도 한번 해볼까요? 저장. 예, 저장 설정 이렇게 해보시면, 네. 다른 거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측값과 예측 확률. 우리 이거 이제 필요하니까 요거는, 예, 이 노드 끝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기준에 가면은 이제 카트에서 뭐 최대 나무 깊이를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불순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니 지수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 가지치기를 할 거냐. 근데 저희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따로 가지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하지 않았고, 예, 이런 뭐 대리변수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옵션이 다 설정이 됐으면은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확인. 네, 클릭을 해보면, 자, 아까 나왔던 거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데이터도 많지 않고 뭐 변수들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 변수들 8개를 후보로 줬는데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변수를 활용했다고 나옵니다. 5개 변수를 고려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림 나온 거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보면은 objn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렌퍼라고 하는 거, 뭐 이걸 가지고선 지금 기준을 삼아서, 예, objn이 0.09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크면 이쪽으로 가고, 램퍼가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크면 이쪽으로 가고, 요것만 가지고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값을 쭉 보니까, 예, 예측 정확도가 71.1%, 70.3% 이렇게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측 정확도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잘 나왔죠. 예, 잘 나왔고, 근데 더 장점은 모형이 되게 단순해요. 그죠? 지금 보면은 if then 룰이 하나, 둘, 세 개가 끝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 둘, 세 개가 끝일 정도로 if then 룰 3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산출할 수 있더라. 꽤. 근데 이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예,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어찌됐든 의사결정 나무는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결과를 준다는 점. 예,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반영을 하거나 의사결정자를 설득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된다. 비주얼도 이쁘게 보여주고,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은 어떻게 찾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 리프 노드로 와보면, 지금 만약에 노드 3이다 그러면은 노드 3의 경우에는 전체 노드 3에 해당되는 173건 중에 무려 78.6%에 해당되는 136건이 학습용 데이터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는데 노드를 따라서 내려갔던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은 얼마만큼의 확률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78.6%만큼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예측값과 확률을 계산해 놓은 값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노드에, 예, 이 예측값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예측된 확률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아까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결과값도 이렇게 SPSS 끝부분에 저장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실습까지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결과값을 이렇게 보고 예측 결과값도 이렇게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리 6주차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법,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기법, 예, 다른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최근접 이웃이라고 불리는 기법,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결정 나무 기법,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내는 과제도 뭐 똑같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와 똑같이 여러분 전처리한 데이터 혹은 뭐 자신 없으면 그 뱅크럽시 데이터 이걸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 뭘 적용해 보시냐면 사례 기반 추론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의사결정 나무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례 기반 추론 세팅할 때도 K를 아까 저는 1에서 10 사이까지만 주어봤는데 뭐 1에서 20 사이를 찾아보셔도 좋고 이렇게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다양한 기법들 적용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 설정 값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이 캠퍼스 통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강의 듣고 과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7주차에 또 새로운 기법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6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